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그 4월 10일 날 그 도청 확대간부 회의에서요. 네.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도 많이 표현했던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계하고 전혀 이제 다른 세계를 살 거다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네, 저는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예. 저는 뭐 실무나 학자가 아니니까. 아, 예.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행정가로서 뭔가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소위 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진 이유가 뭘까? 물론 계속 성장하는 게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이 바뀌었다. 판이. 그 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 수요 공급이 깨진 거, 디지털 경제화된 거, 기술혁명, 뭐 플랫폼 경제, 노동의 양식이 바뀐 거, 뭐 수입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전체 판의 가장 큰 변화는 수요 측면을 보강해줘야 된다.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게. 공급력 측면이 계속 커지고 수요 측면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멈추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축소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축소시킬 수는 없고 결국은 정책의 방향은 수요 측면을 보강하는 걸로 가야 되고 국가 재정의 역할은 점점 커져야 되고 지금까지 축소해 왔잖아요. 국가 역할도 키우고 재정 지출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이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의 존속, 시장 경제의 유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던 변화를 막 격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보기에는 뭐 연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서서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맞습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사회적 변화를. 티핑 포인트로 임계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AB 뭐라고 그래? 그 기원전 기원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로 바뀐다. AC로 바뀐다. 네네. 비포 코로나 왜 그렇게 한다고. 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죠. 우리 변화의 과정이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핵심은,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소개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최병현 TV에서도 이제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스템이 사실상 저는 사망을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산업 문명이 사실상 종언을 구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만큼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거거든요. 변화라고 보고 예. 전 질적 왜 변화. 그러냐면은 제가 흔히 하나 예를 드는 게 미국의 최고의 경쟁력이 달러 찍어낼 수 있는 거고 군사력인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코로나19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기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민낯이 완전히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 오래 못 가죠. 그렇죠. 그 발에 석가래 빼가지고 이제 뭐 막걸리 사 먹는 거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적 지위라고 하는 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면 결국은 유지 못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자기가 만든 질서와 권위들을 다 다시 부정하고 있는 스스로 깨고 있어요.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바보짓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그 팬이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자체장이긴 하지만은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어저께도 이제 JTBC 방송 나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는 지금 앞을 향해서 전진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뒤에서 막 쫓아와. 그러니까 초조해가지고 지금 이런 측면도 있다. 그렇죠. 자기가 앞을 향해서 막 열심히 갈 수 있으면은 뒤에 또 쫓아와도 그렇죠. 쫓아와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미중의 지금 이런 분쟁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국 시스템이 좀 약화되는 상황에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제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이게 이제 깡패 사이에서 하는 선량한 그렇죠. 시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건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렇죠. 양심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없는 뒷골목에 그 깡패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운명 같은 그렇죠. 거죠. 사실 답은 간단하죠. 이 둘의 역관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들면 죽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쪽 편들면 이쪽에 가만 안 놔둬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팔 찢어집니다.
이럴 때는 깡이 있어야 돼, 깡이. 아, 예? 그거. 근데 여기 쉽지가 똑같은 않네요. 차이, 똑같은 건데 다른 게 있어요. 예, 이쪽 편 들어주는 것보다 예, 너 자꾸 이러면 나 저쪽으로 간다? 아. 이거 하고 예. 형님 아, 형님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자꾸 이러시면 제가 저쪽에 좀 이거 자꾸 이러시면 내가 이쪽에 좀 관심을 대신에 이제 각오해야지. 예. 주워 맞을 각오를 해야죠. 근데 주워 맞을 각오를 하면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자존의식이죠. 맞습니다. 예. 저는 자주 외교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길을 밑받침하는 건 자주 국방이죠. 세상에 우리나라가 제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는 외세 의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무슨 이렇게 좌파, 주사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미중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먹을 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렇죠. 근데 떨어져가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뺏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하고 관계했습니다.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가 좀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 방식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니까 먹을 거 서로 다 먹었어. 이제 없어. 근데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가 뺏어 먹어야지. 더 심해지면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확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참담한 역사를 우리 인간이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되게 길게 보면 되게 우울해요. 지금 이 문제들을 좀 생산력은 충분하지. 옛날에 생산 능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너무 많이 가시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삶의 양식도 바꿔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되고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저는 이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5조 달라 그러면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야 5조 달라는데 1조 정도 주면 안 되겠니? 이래가 안 돼. 그래가지고 1조 5천억 정도 더 주면 그래. 그래가지고 3분의 1로 막았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는 그걸 노렸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상당히 오래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미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균형점을 잡는 거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를 힘들지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잘 써야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해법을 낼 수 있고 그 안에 해법이 있죠. 그럼요.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다만 그 해법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답은 다 있어요. 사실 뭐 경제학 문제 복잡하기만 그래프하고 뭐 다 하지만 쉬워요. 길이 다 있잖아요. 교수님도 알고. 근데 그 길이 반드시 한 개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수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제대로 된 길도 있어요. 진보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제대로 길이 다를 뿐이지 가는 길은 사실 같아요. 선택을 해서 밀어붙일 수 있냐예요. 근데 이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경제 정책을 바꾸면 기존 혜택 보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거죠. 많은 다수가 이익을 보면 이걸 혜택 보고 있던 누군가가 뺏기는 거예요. 저항이 있죠. 거기는 저항의 방식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 공감을 먼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모두의 한국적 진보를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적 진보는 기본적으로 이 외세 문제를 그래. 좀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극복을 하는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자주국방에 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바로 이제 그 속에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 진영보다도 더 그러니까 자주국방에 그렇죠. 대한 게 강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게 정말 웃기는 건데 가짜 보수들, 그러니까 한국적 보수, 한국적 보수. 이 소위 가짜 보수들이 맨날 국방 나라 얘기하잖아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국방을 걱정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은 사실 이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국방비가 전 세계 11위 뭐 이러잖아요.
북한의 총생산에 거의 버금가잖아요. 북한의 국가 총생산에 거의 버금갈 만큼을 한 해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미군 없이면 불안하다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게? 어디다 쓴 거예요, 도대체 돈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는 어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국방을 걱정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튼튼한 국방력을 가져야. 저는 북한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 추적을 그럼 일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북한이 추적 아니란 말이지. 너 짜장면 좋아해서? 너 짬뽕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북한보다는 북한은 사실은 군사적 경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이상한 무기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일본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일본은. 근데 지금의 우리 군사비 지출 정도면 충분해요. 군사비 지출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미군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철수하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했다고 그러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사님 거기에 제가 우연히 너무 제 인식하고 100% 같다고 제가 느끼는데요. 작년에 이제 아베가 이제 경제 침략했을 때 제가 그때 선봉에 서가지고 이거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공장 나가서 하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항일전에 이제 선봉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저는 이제 이걸 주목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80년 그러니까 5.18 이후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희생을 지불하면서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문화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한일전 할 때 보게 되면 개싸움 국민들이 할 테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서 국민을 믿고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난 성숙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지소미아 이제 그러니까 그 연장 유예할 때도 이게 신의 한 수를 작용할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소미아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인데 강제당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거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중국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 게 아니고 미국하고 한 거예요. 미중하고 싸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근데 이게 유예할 명분을 아베가 줘가지고 우리가 잠깐 그걸 유예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피해 있을 수 있는 싸움을 피해 있을 수 있는.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아베한테 제가 한 4가지 땡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많이 유행시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 소위 말해서 평상시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이런 국제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없고 그러시는데 웬만하면 안 하죠.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아주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 작년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우리 경기도도 사실 진짜 가장 빠르게 그 소부장, 뭐 소재 장비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이 찬스다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할 거냐. 우리 기술력 이 정도면 우리 자체 개발도 가능하고 또 해외 수입선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쪽하고 조금만 시간 피해 보더라도 그쪽을 키워서 일본하고 의존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저희가 큰일 났네 좀 사주세요 이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의 단기적 피해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긴 변화, 좀 긴 필요한 변화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질문지에 있는 거 안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 너무 팍팍 올리면 영세기업 어렵지 않냐. 그럼 맞지요. 맞아요. 그리고 생산성 낮은 곳에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어떡하란 말이냐. 맞지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농토가 일정한데 각자 맡아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사는데 저기서 맨날 메밀 농사만 지어. 네?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 농장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메밀 농사 하는 사람이 당장 지껏 뺏기니까 그거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포기해라. 예를 들면 옛날에 저는 사과밭 아시죠? 사과밭. 사과를 한 번 심으면 한 2, 3년 돼야 사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과가 점점 자라지잖아. 나무가 늙으면서.
다시 심으면 몇 년 동안 사람 못 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개 사람들은요, 한 2, 3년 굶어야 되는데 차라리 야, 올해 그래도 사과가 달리는데, 좀 뭐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계속 가요. 근데 누군가는 과감하게 베버리죠. 그리고 손가락을 잠시 빨죠. 돈도 좀 빌려서 생계를 딴 걸로 유지하지만 2, 3년 지나면 다시 풍성해지고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훨씬 나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가면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저생산성에, 영세기업에 미래도 없는 그 산업을 진짜 천천히 죽어갈 거냐, 그런 걸 껴안고 천천히 죽어갈 거냐, 아니면 좀 아픈데 수술하고 그다음부터 건강하게, 응? 좀 짧은 노동에 여가도 즐기면서 좀 인간답게 살고, 기업도 좀 강한 기업들로, 또 내수가 튼튼한 기업으로 손톱깎이 하나 만들면 20년 써도 이빨 안 뭉개지는 그런 거 좀 만들면서 그렇게 강화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당장은 어렵겠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아까 그 질문이 있던데 자신 있냐, 뭐 그런 거 있었냐, 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자신은 과연 가능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너무 나쁘니까. 특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틀렸어요, 사실. 틀렸고 대체 방안을 찾아야죠. 그리고 모든 계획은 한 군데 집중하면 저항이 심해서 안 돼요. 어디가 평평한 지점에 이거 땅을 파면 저는 넓게 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넓게 파야 이렇게 깊게 팔 수 있어요. 요렇게 파면 빨리 팔 수 있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제 붕괴 사고 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도 그에 상응하게 사회 안전망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고, 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알바비가 시간당 예를 들면 6,000원 주면 살고 8,000원 주면 망할 그런 기업이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럼 사라져서 망해버리냐.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 활동이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싸구려로 만들어간 막 10개를 공급하고 있는데 막 싸구려로 10명이 만들고 있어요. 막 저임금으로 싸게 5명이 만들어서 내고 비싸게 임금 받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 사회 안전망도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해결점은 기본소득에 길이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일단 해고돼야 되고 사업을 접어야 되고 교육받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해야 되고 연구 다시 해야 되고, 평생 해먹던 거 쉽게 그냥 와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다시 공부하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죠.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은 변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는 그 고통을 피하면서 길게 조금씩 느낄 게 아니고 짧게 끝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